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내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 현장 조사 시도하러 갔는데 오늘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반복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내일 헌재에 출석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럼 내일도 공수처가 구치소에 구인하러 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도 강제 구인 혹은 방문 조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어제는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다가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귀소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처 확인이 못 됐던, 그러니까 외부 진료를 받고 오느라 시간 관계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예상을 많이 했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강제 소환 혹은 강제 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제적인 절차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물론 판례가 있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가지고도 수사기관으로 강제로 이제 인치를 할 수 있다라는 판례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신분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시도는 분명히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경호상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처럼 거절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렇다면은 또다시 시도를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내일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야 이제 구치소 내부에서 외부 활동 없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시도를 한 건데 내일은 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출석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수처 입장에서는 설사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내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부출석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자신이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절차에는 나갔다 오고 그런데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런 모양새를 한 번 또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물론 이게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이제 검찰도 10일 정도의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음 주인 28일 정도까지가 공수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남은 기간, 또 여기서는 더 그 기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하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번 주까지 혹은 내일 정도까지 시도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출석 같은 것들은 반복되지 않겠다, 요구는 반복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만약에 공수처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실익이 이렇게 계속 없는 게 반복이 된다면 검찰로 수사권을 빨리 넘기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시도는 사실 실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구속 기간 동안 상당 부분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그 진술을 듣고 또 그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정리를 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쓸모가 없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향후를 보자면 추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예를 들면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혹은 보석 청구 등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결국 공수처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 이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석을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수집하고 확보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 모습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추후에 이제 재판에서도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출석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산시키려 했다. 예. 그래서 이 점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결국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본다면 사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이 수사를 넘겨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점은 협의가 된다면은 결국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또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호처와 대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 또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저지 의사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미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형사소송법 네. 110조, 111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사실 더 해석을 하자면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승인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 이제 과거에 그 이전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서 사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이제 근거로 들면서 이 체포를 위한 수색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그래도 뭐 그 공수처나 경찰 쪽에서 보다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해당 규정들은 이제 압수를 위한 그 수색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인데 그래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한데 체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말 그대로 압수를 위한 수색이 필요한 그렇죠. 그리고 압수를 위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이 혹은 해당되는 물건들이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거 혹은 군사상의 기밀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을 이번에야말로 이제 더 근거 삼아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 이 주장이 계속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걸 밀어붙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아폰 서버 기록이랑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 장비, 이 회의록 등 서류 확보,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한 달하고도 보름 이상이 흘렀는데 이 압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시에 계엄 관련된 서류들을 파쇄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네. 있고 그밖에 휴대전화라든가 혹은 포고령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노트북도 파손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말씀하신 그런 관련 증거물들은 결국에는 파손을 했거나 혹은 폐기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뭐 관저 CCTV라든가 비아폰 서버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혹은 그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특히 뭐 CCTV 영상 같은 것들은 뭐 정황을 보여줄 거고 또 비아폰 통화 내역 같은 것들도 내용은 없지만은 그 기록들 뭐 언제 통화를 하고 얼마 정도 통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인멸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더라도 뭐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제 만약 그런 서버들을 압수를 했을 때 뭐 삭제된 내역이 있다, 폐기된 흔적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는 뭐 쓰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예. 별도로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또 수사를 착수하고 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추가 혐의를 가지고 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1차 구속기한이 이번 달 8일까지잖아요. 10일 연장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네, 웬만해서는 뭐 이 정도 사안에서는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예. 받아주는 게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면 오늘 그 오도원 공수처장이 아침에 기자들에게
구속기한 1차 구속기한 전에 검찰로 옮기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검찰도 1차 구속기한 끝나기 전에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 표력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 것 같은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어쨌든 수사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필요한 시간들은 상당히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뭐 계속 시도만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면 또 외부에서 그런 비판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공수처는 조금 기한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고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 기록들, 이런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뭐 유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리 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될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두 측의 그런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사건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내일 헌재에서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하는 모습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사실 이제 과거 사례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두 차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두 분 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를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볼 때 워낙 중대한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출석 여부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증거들 혹은 뭐 객관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그것과는 뭐 무관하거나 혹은 상반되는 주장을 스스로의 그런 입으로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리인들이 대신해서 진술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좋지 않게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소추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 중에서 더 자세하거나 더 정확한 혹은 외부에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주장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또 뒷받침되는 증거들도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출석 여부보다도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포고령도 우리가 다 받아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내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헌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윤 대통령이 나오면 마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고령 1호 정치인들 정치활동 금지하는 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영현 전 장관이 어디서 베껴 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김영현 장관 측에서는 뭐 법전 가져와서 대통령이 검토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일 그러면 헌재에서 이런 시시비비는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서로 양측의 공방이 될지 혹은 좀 정리되는 모습이 될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이 포고령 1호가 중요한 게 그 포고령 1호 첫 번째 그 내용이 국회 지방의회의 그런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 사실은 헌법상 이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그래서 계엄이 있더라도 국회의 그런 활동은 제한할 수가 없는데 그걸 정면으로 이제 모순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썼는지 이걸 누가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이거는 김 전 장관이 착오로 기재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이건 착오가 아니고 또 윤 대통령도 검토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결국 지금 이 김 전 장관의 이야기는
직접 어디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뭐 서로의 책임을 미룬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해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일 증인 신문에서 이 부분이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공방이 오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혹은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이 문구에 대해서 상당한 공방이 있겠지만 예. 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내일 증인 신문에서 조금 조율될 수도 있는, 뭐 예를 들자면 김 전 장관이 그런 주장은 뭐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라는 주장은 뭐 대리인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물론 공방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런 어느 정도 협의점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무조건 공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측이 이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분리 조치를 요청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들이 대통령을 의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전반적으로는 그런 가능성, 예를 들면 이게 형사소송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이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사자는 외부에서 잠깐 대기를 하면서 뭐 송수신 장치로 내용을 듣고 또 필요하면은 분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변호인이 질문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단벽을 세워서 마주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조금 판단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증언을 하기에 부담스럽거나 혹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증인 신문을 일반 통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이외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혹은 윤 대통령이 이제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령관 같은 입장에서. 네, 그렇죠. 지금까지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수사 상황 그리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